먼저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기 전에 어떤 친구들이 합격했나부터 볼게요. 부터 몇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8명 학생들의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전부 다 제가 최근에 가르쳤던 학생들입니다. 그중 한 절반 정도는 올해 들어간 학생들이고요. 이제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했느냐 말씀드릴게요. 8명의 학생들 말씀드릴 텐데요. 그중 4명은 일반적인 사례, 4명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반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학생 A부터 봅시다. 이 학생 스펙이 어떠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수능 등급은 이 친구가 모의고사에서 받는 성적이 아니고요. 실제 해당 연도 수능시험에서 받은 성적입니다. 이렇게 수능 성적을 받았고 내신은 4.8등급. 자, 일반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스펙을 딱 보자마자 어머님들도 그냥 바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 친구는 당연히 논술에 집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할 줄 아는 게 수학밖에 없으니까. 다른 건 5등급, 7등급 이런데요. 당연히 논술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실제로 이 학생은 거의 수리 논술에 올인하다시피 준비를 했고 그 결과 한양대, 건국대, 아주대 세 군데 대학의 논술 전형으로 기계공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논술을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히 알 수 있겠죠. 학생 B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B는 수능 시험에서 받은 성적이 수학 1등급이고 방금 전이랑 비슷하긴 한데 방금 전에 학생 A는 수학만 빼고 나머지는 되게 못했는데 이 친구는 못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뭐 2등급, 3등급 나오니까 그럼 이런 친구는 정시를 버릴 게 아니겠죠. 정시도 공부하면서 수리 논술도 함께 병행해서 공부하면 좋겠죠.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내신은 뭐 7, 8등급이니까 내신은 뭐 쓸 데가 없죠. 실제로 이제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수리 논술을 꾸준히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홍익대 건축이랑 건국대 건축학과에 논술 전형으로 동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수능에서 이 성적을 받았어요. 그럼 정시로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갈 수 있습니다. 수도권 끝자락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권 끝자락 갈 수 있는데 논술을 같이 함으로써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의 그레이드를 훨씬 더 높였죠. 홍대 건축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는 믿을 게 논술밖에 없는 친구고 이 친구는 믿을 게 논술밖에 없는 정도는 아니에요. 정시로도 수도권 끝자락이라도 갈 수는 있는데 논술을 함으로써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의 그레이드를 높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논술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학생 C를 보겠습니다. 얘는 8등급까지 나오네요. 올해 들어간 학생이에요. 올해 들어간 학생. 국어 8, 수학 2, 영어 3, 화학 6, 지학 8. 수학만 잘하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친구가 수학을 좋아한다는 게 내신 등급에서 한 번 더 드러나죠. 원주율 타이의 근사값인 3.14등급을 딱 맞췄습니다. 이 친구가. 네, 아무튼 간에 이 친구는 실제로 수리 논술만 공부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공부할 때부터 전략을 잘 짰고 어떻게 공부했냐면 수리 논술과 수능 수학과 수능 영어 이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전략대로 전략대로 딱 맞췄어요. 신기하게 이게 조금 더 잘 보지도 않고 못 보지도 않고 딱 맞췄어요. 수학 영어 합해서 2합 5를 맞췄습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논술 공부 열심히 논술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논술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수능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능은 서브를 한다. 2합 5를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건국대학교 미래에너지공학과에 올해 합격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친구도 뭐 지방대 어디라도 갈 수는 있겠지만 이성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논술 준비함으로써 대학 수준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었죠. 학생 D를 보겠습니다. 학생 D는 이 친구는 되게 준수하네요. 3, 2, 2, 1, 1 잘하네요. 이 친구는 정시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로도 이제 갈 수는 있지만 갈 대학이 있긴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좀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논술 병행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수리 논술에 투자하면서 연초부터 꾸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논술 전형으로 성균관대 공학계열에 합격을 했고, 얘가 이제 수능이 나쁘진 않지만 성균관대 가기에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논술 전형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이만큼 높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4명의 학생이 일반적인 입시 결과였습니다. 어머님들이 저 친구들은 당연히 논술을 해야 돼, 또는 논술을 병행하는 게 좋겠어 라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학생들 4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물론 저한테는 일반적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매년 여러 명씩 나오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이 친구들은 일반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학생 2를 보여드릴게요. 학생 2의 해당 연도 수능에서 받은 성적은 이렇습니다. 5, 4, 3, 4, 4. 논술 해도 될까요? 성적이 안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수학이 4등급이잖아요. 수학이 4등급이면 얘는 수학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리논술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데 어쨌든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결국 열심히 논술 공부를 해서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해서 들어가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2학년입니다. 2학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학이 4등급인데도 논술 전형으로 갈 수 있네요. 서울시립대면 이거 낮은 대학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학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 F를 볼게요. 얘는 잘 보시면 학생 2보다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성적이 학생 2보다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얘 성적 자체를 보면 얘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수학을 제일 못하는데 이놈 수리논술 한다 그러면 뜯어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신이 2.8등급 정도는 나오고 다른 건 뭐 2, 3등급 나오는데 수학이 4등급이에요. 수학 못하는 애들이 수리논술 해도 될까라고 고민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학생도 1년 동안 열심히 수리논술 공부를 했고 올해 들어간 학생입니다. 올해 들어간 학생이고 연말에 그리고 얼마 전에 가천대 간호학과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천대 간호면 좀 높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친구도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논술 전형이. 그 다음 학생을 볼게요. 학생 G 의 경우는 5를 참 좋아하는 친구예요. 5등급이 되게 많죠. 수학 3등급이면 그래도 다른 과목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3등급이면 수학을 그리 잘하는 것 같이는 보이진 않는데요. 이 친구도 올해 들어간 학생입니다. 이번에 합격한 학생이고요. 이 수능 성적으로 이제 정시 모집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별로 없겠죠. 이제 논술 공부 열심히 해서 올해 사관왕이 2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그 2명 중에 1명입니다. 숭실대, 세종대, 한양대,理科, 단국대 4군데 전부 동시 합격을 했고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숭실대나 한양대,理科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세종대 학식이 맛있다고, 학생 식당이 맛있다고 세종대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뭐 이제 과가 좋긴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수능 성적이 잘 받쳐주지 않아도 논술 전형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 학생들이 저는 매년 있습니다. 저한테는 일반적이에요. 매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H를 볼게요. 이 친구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해 수능에서 받은 성적이 이렇습니다. 3, 5, 2, 2, 2. 그러니까 딴 건 그래도 2, 3등급 나오는데 수학이 5등급이에요. 5등급이 이거 논술로 갈 수 있을까요? 여학생인데 굉장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도 사관왕입니다. 건국대, 동국대는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고요. 숭실대, 세종대 4군데 동시에 합격을 했고요. 장학금을 마다하고 건국대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수학 5등급이 건국대학교에 합격을 한 겁니다. 친구가 이제 수학을 잘해서도 아니라 최저학력 기준도 다른 과목으로 맞췄어요. 다른 과목 2, 3등급 나와서 2합 5를 맞췄고 그걸로 이제 대학에 갔습니다. 좀 일반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아니라 수학이 3, 4, 5등급 그런데 이제 수리논술로 수리논술 수능 수학보다 더 어려운데 그런데 저는 이런 학생들을 되게 많이 봐요. 매년 나와요. 매년.
수두룩합니다. 3, 4등급 합격자.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수학이 5등급인데 운이 좋아서 합격한 거 아닌가요? 운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4번의 시험에서 전부 다 운이 좋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 저는 이 학생을 매주 가르치면서 매주 시험을 보면서 이 학생을 보아왔습니다. 이 학생들을. 근데 매주 학원에서 보는 수리누술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 실력이 좋은 학생이에요. 수리누술 실력이 좋은 학생이고, 저는 시험을 보기 전부터 이 친구는 뭐 어디든 쉽게 합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합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5등급을 받아왔어요. 수능은 항상 못하는 학생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수능 수학하고 수리누술이랑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물론 연관성은 있어요. 같은 수학 개념을 가지고 보는 시험이니까. 근데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이랑 수리누술이랑 둘 다 잘하는 친구도 있고 둘 다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수능은 잘하는데 수리누술 못하는 친구 있어요. 수능 못하는데 수리누술 잘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들이 수리누술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갈까? 이제 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갈까요? 내신이 좋은 학생일까요? 아니겠죠. 아까 전에 많이 봤잖아요. 내신 막 7, 8등급도 좋은 대학 많이 합격했잖아요. 이거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수능 수학 등급이 높은 학생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갈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많이 봤죠. 낮은 학생도 좋은 논술 전형으로 좋은 대학 많이 갑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수능 수학 3, 4, 5등급이 막 좋은 대학 가는 거 많이 봤으니까 수능 수학 등급이 낮아야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수능 수학 등급이 낮은 학생들 중에 수리논술 잘하는 친구 있고 못하는 친구 있고 이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갈까요? 저 진짜 당연한 얘기 할 겁니다. 어떤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가느냐?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갑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많은 어머님들 또는 학생들이 당연한 거를 많이 잊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 받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건지 압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 애가 수학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데 논술로 어디 대학 갈 수 있을까? 사실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프린스턴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숭실대학교 수학과를 학점 1점으로 겨우겨우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두 학생이 있어요. 이 두 학생 중에 누가 더 김치볶음밥을 잘 만들까요? 이거랑 비슷한 질문이에요. 다른 겁니다. 수능 수학을 등급이 높은데 어떤 친구들은 수리논술을 되게 못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수학 등급으로 가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얘가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능 수학 등급과 상관없이 논술 실력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수능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논술 잘 나오겠지. 그러면 논술 안 나오는 겁니다. 논술이라는 시험은 이제 수능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많이 다르다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논술 공부 제대로 하시면 이제 내가 부족한 내신이나 수능 성적임에도 이제 논술로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논술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논술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생들이 좀 결과가 좋은 학생이 있고 결과가 안 좋은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가 학생들이 가진 두뇌 또는 가진 수학 실력 기반 이거랑 상관없이 학생들의 성품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걸 느낍니다. 실제 거짓말이 아니고 학생들이 수학을 굉장히 심화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선천적으로 어려서부터 수학을 잘 좋아해가지고 센스가 좋은 친구들도 있고 이거랑 상관이 별로 없고 학생들의 성품하고 훨씬 더 연관성이 깊어요. 성실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저런 요령 피우면서 아 오늘 모의고사
내일 모의고사 보니까 모의고사 공부해야 돼 이렇게 요령 안 피우고 성실하게 수업 시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딱 눈빛을 보면 나오거든요. 얘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수리논술 되게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겁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 이건 피해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용감하게 뭐든 뭐 되든 안 되든 덤비고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건데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안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요만큼은 안 하고 할 수 없을까? 물론 저보다 이제 부모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세상에 되게 좋고 되게 값진 것들 중에 쉽게 얻어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좋고 값진 것일수록 어렵고 힘들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이라는 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있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막 이런 학생들이 합격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한테만 배우면 대학 다 쉽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학생들 전부 다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로 이제 끈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뭐 어렵다 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그런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학생들이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열심히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다면 정말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조금 쉬고 싶고 좀 어려운 거는 피해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잘 안 나오는 거고 자 이제 수리논술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논술 시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이쯤 되면 제가 이제 매년 수능 시험 후에 출제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리논술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됩니다. 근데 애들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하나도 손도 못 대는데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학생들 다 쉽게 아는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학생도 있으니까 얘기가 좀 편하게 되겠네요. 학생들이 우리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이라는 게 되게 잘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수학 교육과정 그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애들은 뭘 배울까요? 안타깝지만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수능 과정을 배웁니다. 학생들이. 쉽게 수능 문제를 맞추는 방법을 배워오고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들이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고 미분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미분 이용해서 도함수라는 걸 구해서 도함수가 양수가 나오면 함수는 증가한다. 도함수가 음수가 나오면 함수는 감소한다. 이게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분법에서. 이걸 배워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요.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1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음수였고 1에서부터는 계속 양수가 됐어요. 그럼 1호부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마이너스일 때는 함수가 감소한다. 감소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플러스일 때는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1에서 이 함수는 제일 작다. 최소값을 가진다. 이게 우리 교육과정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걸 분명히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다 배웠어요. 안 배운 게 아니에요.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성질을 발견할 수 있었느냐? 결국 수능에서는 최소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값을 찾자. 최소 값을 구하려면 1에서 최소 값을 갖죠. 그럼 1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다 보면 0이 되죠. 그래서 0이 되면 최소가 되는구나. 이로부터 이런 과정으로부터 이걸 얻어냅니다. 근데 나중에는 답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건 언제 배웠지 하고 까먹어버리고 이것만 딱 기억을 해버립니다. 이게 수능 과정이에요.
답을 얻어내면 되니까. 최소값을 구하려면 도함수가 0이면 된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완벽한 진리는 아니거든요. 도함수가 0일 때, 최소값을 가지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건 맞지만, 도함수가 0일 때를 찾으면 무조건 최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도함수가 0일 때는 최대일 때도 있고, 최소도 최대일 때도 아닐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수능에서는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최소값이라고 딱 정해놓고 나니까 반드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게 아닌데, 수능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항상 그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길들여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수능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맞구나 하고 길들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고 또는 이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프리논술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이 길을 걸어 올라와 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능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애를 들어다가 여기다 딱 올려놔 버린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알지는 못하고 그냥 여기서 꼭대기에서 보이는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올라온 게 아니니까 누군가 나를 딱 올려줬으니까 올라온 데가 뭐 상가 건물인지 아파트인지 이것도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잘못된 결론을 내릴 때도 있고 올라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수리논술이 어렵고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면 되는 건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길게 드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 끊임없이 Y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을 잘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수능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 저런 유형의 문제. 이 유형의 문제를 학습하고 걔랑 비슷한 수능 문제가 나오면 옛날에 풀었던 방법 그대로 풀고 그게 수능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수리논술은 그게 달라요. 수리논술은 문제의 구조가 복잡해요. 예를 들어 이 세상에 10가지 유형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치죠. 그럼 수능 유형은 10가지입니다. 그것만 익히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수리논술은 여러 개가 통합이 돼요. 그 두 가지의 주제가 통합이 되면 10 곱하기 10, 100가지 유형이 생깁니다. 세 가지가 통합이 돼서 출제가 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00가지 유형이 생깁니다. 따라서 유형이 훨씬 더 많다 이겁니다.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리논술의 해결 과정은 유형을 공부하고 그것을 그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공부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에 나오는 문제는 전부 다 내가 난생 처음 보는 문제다 생각하고 그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혀야지 수리논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잘하는 애랑 수리논술 잘하는 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능 잘하는 애는 유형화된 문제들을 많이 익혀둔 친구고 하지만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수학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수리논술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유형화시킨 유형들은 잘 몰라서 수능은 잘 못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해결 방법을 잘 아는 친구들은 수리논술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풀면 된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풀어야지 되는지를 더 잘 생각을 해야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논술 고유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습니다. 수능 수학 수리논술 문제가 이렇습니다. 수능에만 나오고 수리논술에 안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들도 있고 수능에도 나오고 수리논술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오는데 수리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논술 고유 유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논술에만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문제들의 유형은 연중에 잘 익혀야 되는 거고요. 미리 익혀두면 더 빨리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지고 정규 수업 기간 1월부터 9월까지는 주로 이제 논술 고유 유형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논술에 주로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꾸준한 실전 경험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고 답안을 작성해보고 채점을 해보고 첨삭을 받아보고 그래야 이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야 답안을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리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제 수업에는 이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자주 듣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수리논술은 수능 수학의 후행 과정이냐.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수리논술 공부하는 게 올바른 순서 아니냐.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수리논술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수리논술이 통합형으로 출제되고 여러 단원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1단원, 3단원, 7단원의 내용이 다 묶여가지고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7단원까지 다 공부를 해야지 그 문제 하나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후반부까지 공부를 해야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수리논술 문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앞부분에서만 통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반대입니다. 논리적인 흐름으로 보면 수리논술은 오히려 수능 수학의 후행 과정이 아니라 선행 과정인 게 맞습니다. 수능 수학은 교과 과정에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수리논술은 가는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논리적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선행 과정입니다. 따라서 진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냐에 따라서 수리논술과 수능 수학을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수능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행 과정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논술 전형에서는 종종 이제 이런 소리 듣습니다. 아, 논술 전형 경쟁이 세서 과거 애들만 다 합격한다면서요. 이게 진짜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로 볼게요. 중앙대에서 이제 공개한 2022학년도 논술 전형 입시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중앙대냐면 이렇게 이제 막 유형별로 합격자들의 입시 결과를 공개하는 대회 거의 없습니다. 중앙대, 한양대 두 군데 뿐이고요. 중앙대, 한양대 입시 결과가 비슷했기 때문에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그냥 한 군데만 소개하려고 하고, 중앙대가 좀 더 세밀하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논술 전형에서 이제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에서 합격한 친구들의 비율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게 지원자들의 비율, 합격자들의 비율. 지원자에 비해서 얼마나 합격자가 늘어났느냐 또는 줄어들었느냐, 그거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일반고는 지원자가 69.7인데 합격자가 71, 오히려 늘었죠. 일반고 학생이 더 많이 붙었다 이겁니다. 지원한 학생들에 비해서. 특목고는 1.8에서 2점이 약간 늘었죠. 자율고는 25.7에서 24.7, 오히려 줄었네요.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근데 이게 1, 2% 정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게 이렇지는 않지만 그냥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일반고 학생들의 수준이라고 칩시다. 뭐 특목고 학생들이 수준이 더 높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수준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대학에서는 자기 수준에 맞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쟁. 결국은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넣기 때문에 뭐 누가 더 많이 붙는다,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똑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고나 자율고, 특목고나 합격률은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논술전형에서. 다음으로 이런 질문도 제가 좀 들어요. 논술전형에서 재수생들이 맨날 붙는 거 아닌가요? 또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중앙대학교 결과 보여드릴게요. 2022학년도 중앙대학교에서 공개한 입시 결과고요.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을 보시죠. 지원자는 고삼학생이 35.4%였는데 합격자는 43.8%. 늘었네요. 꽤 늘었네요. 재수생, 삼수생은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또한 재수생이기 때문에 더 잘한다, 유리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다음 재미있는 결과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한양대학교에서 공개한 입시 결과인데요. 한양대학교에서는 논술 전형만 따로 분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수시 모집 전체, 정시 모집 전체 이 정도로 분류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재밌어요. 수시 모집에서는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 지원자는 얼마인가는 안 나왔고요. 수시 모집에서는 고3이 훨씬 더 많이 합격했어요. 재수생, N수생보다는. 뭐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논술 전형만 한 게 아니라 수시 모집 전체니까 학생부 전형은 고3 학생들이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바로 밑에 있는 걸 보세요. 정시 모집에서는 N수생들이
훨씬 더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오히려 논술 전형이 아니라 재수생들은 정시 모집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약수령 논술 대비는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일반적인 논술 대비는 일찍부터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수리 논술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약수령 논술 준비는 일찍부터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약수령 논술은 문제 유형은 수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서술 방식이 수능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능과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능의 학습으로, 수능 수학의 학습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약수령 수리 논술이라고 폼 잡고 따로 대비를 하지 않아도 수능 공부하면 그게 약수령 논술 대비입니다. 단지 이제 다른 점은 서술하는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굳이 연초부터 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연초부터 하는 친구들은 그것만 약수령 논술에만 매달리는 친구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수능도 포기하고 일반적인 논술도 포기하고 약수령 논술만 하는 친구들만 그렇게 하는 거고, 약수령 논술을 처음부터 막 대비하면서 시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수능을 준비해도 약수령 논술에 일정 부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약수령 논술 대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 실전 위주로 집중적으로 대비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수능 대비 열심히 또는 일반적인 논술 대비를 하는 게 옳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네, 이 정도까지가 이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리 논술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중 연관 커리큘럼은 이렇게 합니다. 제 수리 논술 수업에서 1, 3월은 이제 기본기를 다지는 기간이고요. 저는 이제 수리 논술이라는 게 기본기가 있어요. 논증을 하는 방법,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이런 가장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죠. 이 기본기를 가지고 여러 개의 대상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미분이고, 수열이고, 적분이고, 뭐 벡터고,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이거는 그냥 유형을 외우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해결할 능력을 기르는 기간, 이게 이제 1, 3월 달에 하는 거고, 주로 다루는 진도 상황은, 범위는 수원, 수투까지를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4, 6월에부터 요걸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유형들, 이게 이제 다져졌으면 핵심적인 필수 유형들, 논술 고유 유형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이때 이제 미적 전반부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 7월부터 9월까지 파이널 기간이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제일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종합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에서부터 학습을 하고 전범위를 다룹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는 대학에 따라서 전범위를 다루고, 이제 이때까지가 정규 과정이에요. 정규 과정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는 거.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가 파이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 추석 특강을 한번 엽니다. 이때는 문제 전체를 크게 보는 방법, 문제의 흐름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위주로,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전 범위를 다 다룹니다. 그 다음에 10월 이후에는 대학별 파이널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반이 굉장히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수업도 정규적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잡힙니다. 시험 바로 직전에 3일 연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세대 파이널, 한양대 파이널, 성균관대 파이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잡히고, 각 대학에 맞춰서 그 대학별 출제 범위에 맞춰서 이제 실전 대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연관 커리큘럼이 구성되고요. 이제 정규 수업에 대해서 수업 시간의 구성 말씀드릴게요. 이제 연간 진행되는 정규 수업은 주 1회 3시간 30분 동안 수업하고요. 이 3시간 30분이 이렇게 구성됩니다. 60분은 시험 보는 시간, 60분은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하는 시간, 60분은 그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수업하는 시간, 그리고 30분은 다시 쓰는 시간, 아까 풀었던 거를 다시 쓰면서 복습도 하고, 이제 답안을 쓰는 것도 한 번 더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 이게 가장 이상적인 수업 시간이고 하반기에는 맨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건데 상반기엔 좀 달라요. 상반기 이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장에서 대학에서 시험 전날에 뭐가 나온다라고 알려주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부터 봐야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초반에는 학생들이 너무 약하니까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아서 전반부에는 요 3번 개념 강의가 맨 앞으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수업 내용에 따라 조절을 합니다. 학생들이 전혀 손을 못 댈 것 같다 그러면 개념 강의를 제일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종 이제 변화가 되고 다시 쓰기 시간은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 주제에 대해서는 개념 강의 시간으로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개념 강의를 30분 추가로 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다시 쓰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조절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실력 향상 위주로 철저하게 실력 향상시킨 건 뭐 내 실력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것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굉장히 쉽게 강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되게 어려운 걸 푸는데 그만큼 쉽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매시간 실전 경험을 하고요. 실제 시험을 보면서 상세한 채점 기준을 제공하고 실제 대학에서 채점하는 것과 같은 채점 기준으로 채점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써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첨삭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요. 그래서 맞았다 틀렸다 틀렸으면 이건 저렇게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제가 되게 꼼꼼하게 첨삭을 합니다. 예를 들어 틀리면 너는 딱 이 포인트에서 2 곱하기 3을 5라고 계산해서 틀렸어. 정확히 짚어주고 예를 들어 틀린 부분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 문제에선 이 부분이 틀렸지만 이게 조금 변형된 다른 문제에선 굉장히 베스트한 풀이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이렇게 푸는 게 굉장히 좋은 풀이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다른 문제 풀이에 이제 도움이 되도록 첨삭을 꼼꼼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각 주제 이제 특히 논술 고유 유형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한 교재를 통해서 해당 유형을 완벽하게 대비하고 예시답안 추가 연습 문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문제들, 충분한 자가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음 학생들은 싫어하겠지만 매 수업마다 이게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알림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강의는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이제 학생들이 원할 때 공부하다 잘 기억 안 나는 게 있을 때 복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설명의 내용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